내가 상한론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일단은 상한론 처방은 지금 현 시대에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아.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이게 약물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 병리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다른 거는 책들을 읽어보면 야 이거 도대체 이건 뭐 어찌 된 건지 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글이 간단하다 보니까 뭐 물론 병리가 간단한 건 아닌데 좀 연구해 볼 만한 게 굉장히 소스가 많아.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있어. 여기 원방대로 써야 된다, 아니다, 그건 말은 많아. 근데 나는 내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연 장준경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약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람수를 과연 자기가 옛날에 했을 때처럼 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많이 변했으니까 과연 약제도 똑같이 썼을까? 그런 생각이 실은 들어. 그런데 하지만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상당히 많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약제들이 우리 현대에 가장 많이 쓰는 약제들이거든. 그 구성이. 그래서 그 약제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어. 아, 이 약제는 이러이러할 때 쓰는구나. 꼭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에 계지복령안을 쓴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계지복령안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그 책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이게 다 적을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한론에 나오는 조문의 케이스는 계지복령안을 썼던 그 특정한 케이스일 뿐이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런 조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연구하기에 상당히 좋아.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뽑아오고, 그래서 자, 재훈아, 난 많이 먹고 왔다. 많구나. 잘 먹겠습니다. 우이. 감사합니다. 라이트 좀 처음 봤어요. 야구르트 라이트. 야, 야구르트는 라이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더 달아야 되는 거 아이가? 헤비 뭐 이런 걸로. 야,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는데. 야구르트 색이 얇다니까. 재훈아, 저 문 닫을까? 이제 시작하자. 8시다. 자, 한번 명상을 해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관함 플레이리스트. 자, 그러면 오늘은 용서에 대한 잠깐만요. 성장에 대한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의 부족한 점까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다가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상대의 장점까지도 모두 허물이 되어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자꾸 눈에 띄게 되지요.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관점의 변덕 때문일까요?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한다 하는 것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명상을 통해 이해심을 넓혀 가보십시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감이 들어가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 그 밖에 다양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표정 등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번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뚝 떨어지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도 마음에서 한 걸음 뚝 떨어지세요.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삶의 고난과 좌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그 사람도 나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그 사람도 나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내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의 고뇌와 고통을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봤었나. 이렇게 마음의 속도를 늦춘다면 경직되어 있던 딱딱하던 가슴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끝났을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생지황 안 했었죠? 제가 생지황 끓여왔는데 생지황 맛보고 시작해 봅시다. 한번 셋, 다섯, 일곱, 여덟. 이거 하면서 제가 여담으로 드리면, 제가 그 팟캐스트에 보면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불쇼. 최욱하고 정영진하고 나오는 건데,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즐겨 듣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듣고, 개인적으로는 무한도전보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재밌습니다. 어제 한의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건강 코너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받아야 돼.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참 부드럽고 온화하게 얘기하다가, 결론은 이제 탈모는 자기가 해보니까 검은 콩과 검은 깨를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옆에 이제 약사랑 같이 나와요. 그 얘기에 예? 좀 황당해서, 저 얘기할 거면 영양학 교수를 부르지 왜 한의사를 불렀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또 이제 비염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진행자 한 명이 여기 있다.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에는 도라지를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야, 저 얘기 하려면 저거 진짜 영양학 하시는 분이나 그런 거 부르지 왜 한의사를 불렀을까? 한의사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아마 의도는 쉽게 얘기하려고 했을 텐데, 좀 아마 그게 한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젊은 저희들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초동에 굉장히 잘 나가는 대표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자, 맛을 한번 봅시다. 이 20g, 한 30g 달였는데. 생지황.
그건 시원하죠? 사삼인데 향은 없는. 그냥 구수하고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황이라는 게, 그냥 이런 맛이에요. 시원하게 그냥 보충하는 맛이에요. 보충하는 맛. 어제 저희 소문학회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스별 얘기 나오는데 진액 보충하는 겁니다. 진액인데 시원한 진액. 오히려 그런 데 더 가까워요. 괜히 열을 꺼주고 물론 열도 꺼주죠. 근데 이게 핵심은 진액입니다. 그래서 경호구 만들 때 즙 내가지고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목단피 먼저 할까? 요거 따르면서 합시다. 많이 쓰죠? 네네. 생지와는 시원한 물을 넣어주는 거면 음. 냉동실을 많이 잡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따뜻해지. 따뜻하다기보다는 차가운 성질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지황의 제일 특징은 찬 것도 차지만 그 진액이야, 진액. 보충이 가장 큽니다. 오히려 그 개념을 더 봐야 돼요. 차긴 찬데 그래도 진액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복령, 꿀하고 같이 쓰니까 그게 그렇게 또 즙만 쓰고 하니까 야, 향이 좋은 약시에 해와 한의원으로 오십시오. 여성복 이번에는 이제 김태 교수님이 먹을 게 없네.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하여. 자, 공병이 진짜 고문이 잘 돼. 그러네. 어유. 자, 한번 읽어볼까. 목단 신한 파혈 제징 한열 가거 요창 영능. 네. 맛을 한번 보죠. 이게 일단 뜨거우니까 이게 맛이 어떻다고 참 말하면 평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조금만 식혀가지고 한번 각자 다 알아서 맛을 보십시오. 일단은 이게 향이 좋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통제입니다. 소통제고 이거는 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혈을 소통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혈이 굳어 있다는 뜻이고 어혈입니다. 어혈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게 약간 이 맵다라는 신한에 보면 이 맵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면 약간 그 맵상한 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활동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소통하고 활동력이 좋다. 밑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이거 쓰는 거 파혈제징 이게 제일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다음에 한열가거라고 이 한의학에 보면 한열 참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어혈로 인한 한열이에요. 그 부위에 이 열이라는 건 어떤 염증이죠. 어혈이 있으면서 거기 염증이 생기는 것. 대표적인 게 타박상 해가지고 피가 벌겋게 이제 붓는데 거기에 욱신욱신하게 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한열입니다. 요창영능, 이게 타박상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박상에 가장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차면서도 소통시키니까, 이 약을 쓰는 거를 보면, 이 계지복룡한 옹경탕 이런 데 보면 다 열 얘기가 나와요, 열 얘기. 근데 이제 반면에 저당탕이라든지, 도인승기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목단피 같은 거 안 씁니다. 이미 그거는 한열이 없어요. 한열이 없고 그거는 대황 이런 거 쓰는 거는 이 국소 부위에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 성정이라든지 상황이 그래서 대황을 쓰는 거지. 물론 대황도 어혈을 없앱니다만 그런 거고 실제로 요거는 어떤 지금 상처난 부위를 뜻하는 거예요. 상처난 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혈하면 이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도인입니다. 도인. 도인은, 대화? 대화? 대화는 쓰셔야 그치. 좀, 갑자기 좀, 나는 연극인데 저런 게 있나. 망초까지 같이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도인은 향도 없고,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 없지 않더나? 도인은 별 맛도 없습니다. 자극이 없는 약입니다. 자, 그 말은 어혈을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혈을 치료하는데 이런 거는 향으로 흔들고 소통시키고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하는 거고, 하나는 자극 없이 아주 부드럽게. 근데 이제 도인이 부드러운 약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약 맛이라든지 그 자체가 그런 거고. 그러면 어혈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혈이라는 거는 결국엔 피라는 거는 살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게 서서히 활동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막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막혀 있을 때에는 아직 흘러가거든요. 조금 막혀 있을 때에는 목단피 같은 걸로 휑 해줘야 돼요. 휑 해서 더 빠르게 조금만 더 자극을 주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국소 부위, 어느 부위에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어혈, 이런 데에는 너무 자극 주면 혈관 터집니다. 개념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피라는 게 전부 혈관인데, 혈관이 오래되면 어떻겠습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삭삭삭삭 이렇게 빼내야지 이제 혈관이 안 터집니다. 그럴 때 도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은 오래된 병입니다. 오래된 병. 그 다음에 어혈이라고 해서 이 어혈이 거기에 어떤 자궁 그거라고 하면 거기에 되게 어떤 욱신거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눌러보거나 이러면 덩어리가 있다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이걸로 되게 어떤 욱신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도인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이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 향이 확실히 좀 약간 맵싹한 맛이 조금 있네요. 네, 좀 떫기도 하고, 향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떨떠름한, 약간, 미국 국산이니까. 우리 한의원이 뭐더라?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목단피 많이 안 쓰니, 봐야 되겠네. 자, 계지복령안 한번 보겠습니다. 계지복령안은 특히 일본 사람들이 어혈제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이죠. 요거와 함께 이제 도인승기탕을 많이 쓰는데, 계지복령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926조, 요거는 이제 금괴요락에 나오는 겁니다. 부인, 수규, 징병. 부인이, 여성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 진가적치,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근종이라 해야 되나요? 자궁 근종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어요. 경단 미급 3월. 이제 생리가 끊어진 게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임신해가지고 3개월이 안 됐어요. 루하부지. 근데 갑자기 태동으로 인해가지고 하혈을 합니다. 임신 중에 하혈을 하는 거예요. 태동 제상자.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피가 나오면서 갑자기 태기가 불안한. 그래서 이제 저는 임신을 안 해봤, 우리 집사람은 태동이 그래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안 좋으신 분은 여기 좀 안 좋다던 피가 막 나오면은 되게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게 아마 태동인 것 같아요. 태동 제상자. 차위 진고해라. 이것은 진고가 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현대적으로는 뭐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제 임신 전에 이게 근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게 근종이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이 근종이 아기가 점점점 커가면서 자극을 주나 봐요. 이 근종이. 아마 그 얘기예요. 임신 6월 동자. 그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여문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임신 6개월이 돼가지고 또 태동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6개월에는 태동이 잘 안 일어나는 안정기인데, 이때 또 좀 한번 위기가 옵니다. 한번 위기가 와가지고 태동이 됐는데, 전 3월 경수리 시태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게 몰라가지고 책을 찾아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3월 달에, 임신 3월 달에, 전 3월에 경수, 이제 태루를 해가지고 혈이 나왔잖아요. 그 경수가 리해가지고 리시에 태아. 3월 달에 그 피가 나오면서 그게 고여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혈자는 단후 3월 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에 피 나오는 게, 3월 달에 끊겨가지고, 이제 태동으로 이제 하혈을 했는데, 그게 아직 하혈했던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6월 달에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위 혈부지자는 6월 달에도 혈이 그치지 않는 것은 기징불거고야라. 그 징가적치가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있으십니까? 네. 당하기징 계지 복용한 주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징가적치가 있을 때, 그걸로 인해 태동이 상당히 심할 때 쓴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 따지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작은 근종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근종이 3개월, 6개월에 피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일단 예를 이제 들어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처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약재의 구성을 좀 봐야, 이 계지복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지복년 목단피 도인 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을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된 징가적치에 쓴다고 한 게 이제 요런 데 도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단피 도인은 어혈제예요. 이건 확실히 뭐 어혈이 있기 때문에, 징가적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썼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계지, 작약, 복령, 이거는 이제 왜 들어갔나 싶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설을 할 때에는 작약도 어혈지제다. 그래서 목단피 도인 작약이 어혈을 없앤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상한론에서는 작약을 어혈지제로 해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접작약이 어혈을 없애고 하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지를 이제 쓰는데, 그래서 계지를 이제, 여기는 육계다. 그래서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징가적치를 없애는 혈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육계를 썼는데, 그 표시를 계지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한론이나 금계요락에는 계지를 그런 식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그때 여러 이제 처방에서 계지라는 걸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이제 써야, 해석을 해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처방은 계지탕의 변방입니다. 계지탕의 변방. 이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지탕이라는 거는 이 양기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자꾸 뜹니다. 그러니까 자꾸 흡흡 발열, 이렇게 어떤 발열 같은 게, 허열 증상이 겉으로 떠요.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꾸 오한을 느낍니다. 밖으로 열이 뜨면 오열을 해야 되잖아요. 허열이 뜨니까 오열이 돼야 돼요. 오열. 오열은 우는 거죠. 오열. 열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반면에 막 땀이 나가고 이제 그 흡흡 발열을 하는데도 반면에 오한을 합니다. 오한. 추위를 자꾸 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에의 양기는 이제 약해가지고 이 바깥쪽의 온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내 몸에 있는 음혈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음혈은 들뜨는 거예요. 겉의 표에는 겉의 표에는 양기가 약해가지고 양기가 자꾸 오그라듭니다. 밖에서 안으로 자꾸 좋으니까 안에 있던 안정되지 못한 기운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양기가 약해서 자꾸 이제 겉에서 오한이 느껴지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음혈이 안정이 안 되니까 습흡 발열 같이 이렇게 발열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양기도 약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혈도 약해가지고 안정이 안 돼 있는 곳 동시에 있는 상황이 계지탕의 상황입니다. 이 계지를 볼 때 상한동 여러 군데에 보면 일본에서는 상충하는 데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지는 감기에 쓰는 약인데 상충은 또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조문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병을 이렇게 보면 환자들 중에 갑자기 훅 올라온다고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훅 올라온다. 리에서부터 표로 뭐가 훅 올라온다. 이런 어떤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에는 이제 기운이 막 위로 올라오니까 열증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이제 양명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열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사람이 자꾸 오한을 느낀다든지 겉이 시리다든지 뭐 오풍이 있다라든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이거는 겉이 차가지고 내 생기가 오글려드는 거구나. 오글려드니까 뜨는 거예요. 오글려드니까 뜨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내 양기가 이 공간을 충분히 쫙 그 한사가 풍한이 못 들어오도록 쫙 밀고 있으면은 안에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운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로 이제 밀어내는 양기가 약하니까 자꾸 이제 내가 위축이 됩니다. 기운이 마음도 위축이 되고 내 혈관도 위축이 되고 다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니까 이 모이니까 거기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상열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그게 오한이나 오풍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상충을 이제 계지가 치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말은 하진 않고 있는데 이 병은 아래쪽에 진가, 적치, 어혈 이런 게 있는데 반드시 오한을 느낀다든지 뭔가 겉이 차다든지 오풍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낍니다. 그러면서 작약이 같이 들어간다는 말은 상열감,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약간 뭐 갈증이 느낀다든지 눈이 좀 뻑뻑해진다든지 그런 약간 허열 증상, 건조 증상, 약간의 열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땀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땀 난다는 게 습열이 자꾸 뜨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밑에 이제 어혈이 있으면 기운이 아래로 잘 못 가요. 이게 어혈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 아래쪽이 상당히 차졌다는 거예요. 혈관의 운행 자체가 상당히 느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혈이 쌓이는 거거든요. 거기가 차니까 더 잘 뜨는 겁니다. 아랫배가 차니까 더 잘 뜨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요 목단, 이 계지복령안을 쓰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한, 오풍을 느끼는 그 표에 찬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부로 허열이 나타나는, 습열이 뜨든 뭐 허열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아랫배에 아니면 어떤 부위에 어혈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지복령안을 써서 어혈 안 났더라고 하는 경우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뭐 특히 여성분들 생리통에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특히 학생 때 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배운 거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생리통에 보면 동의보감에 뭐 현오색 들어가는 이런 처방을 학생 때 막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한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 상황 아니고는 안 듣습니다. 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복령이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복령을 한번 삼습을 이규한다라는 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썼어요. 늘 썼는데 하루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복령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여러 책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제가 이제 방극이라는 데 보면 심화 뭐 개가 있을 때 복령을 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뭐 개가 있다고 다 담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먹는 약에 복령을 한 5돈씩 넣어봤어요. 복령은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복령은 엄청 순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먹으면 깔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내가 이제 복령을, 여러분들 실제로 드셔보시면 복령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령을 먹으니까 어떠냐면, 제가 직접 이제 그걸 며칠간 딱 먹으니까 어떠냐면, 갈아지는 것도 갈아지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갈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차분해집니다. 이게 뭐 그런다고 잠을 계속 자거나 막 그런 것도 좀 비슷한데, 좀 그런 거 비슷한데, 이게 다른 뭐 숙지왕하고도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다르고. 조금 예민하고 기운하고 있는 소음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많이, 이거를 어디 때 많이 쓰냐면요. 복령을 이제 많이 쓰는 경우에, 소위 말하면 약한 사람들의 예민한 경우에 복령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글에서는 그걸 봤어. 여러 번 보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복령을 많이 쓰니까 이 복신이 보면 그 황홀 건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복신에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딱 나옵니다. 정신이 예민한 게 좀 둔해지는 것 비슷하게. 야, 이게 복령을 한 첩당 20g씩 이래 써보니까 차분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게 양적인 사람, 열적인 사람 이런 거는 이걸로 앵꼬도 안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작약, 대황, 숙지황 이런 걸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야, 이거 복령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복령을 한참 써야 효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복령을 많이 쓴다고 오줌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약한데 예민한 사람은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그런다고 중초가 뭐 되게 막혀서 열이 뜨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거 복령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그래서 보면 어지럼증 환자들 보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예민해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람이 성질이 좀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하 뭐 해가지고 쭉 낮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 반하 쓰기도 좀 되게 어떤 기체가 되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고, 이럴 때에는 조금 그래도 불안해가 조금 자꾸 뜨거든요. 이건 뭘로 이래 낮춰야 되나? 이 복령이 딱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복령, 이 복령을 허투루 볼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령을 쓴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꼭 굳이 뭐 심하게가 있을 때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이 상부로 어떤 이제 자꾸 이제 수별이 뜨다 보면은 그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모르지만 이 여성분들이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열이 좀 뜨고 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아랫배에 어떤 불편감이 있을 때 까닭없이 예민해질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남자로서는 뭐 느끼지는 못하는 거지만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지 스스로 이제 자기 배 안에서, 몸 안에서 나타나는 걸로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순하게, 아이고, 너무 예민하지 말고 좀 진정을 하시지요. 요 정도의 어떤 느낌 아닌가. 그래서 복룡을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지복룡안은 그럴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목단피의 그 역할은 아랫배 확실하게 어떤 어혈이 나왔겠죠. 그 다음 그걸로 인해 생리통도 있을 거고 한데 뭔가 막힌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거는 목단피를 가지고 피를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씁니다. 분명히 생리통에는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상열과 오한이 있을 때 반드시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종에도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거와 대비되는 걸 그래서 제가 옹경탕을 밑에 가져왔습니다. 옹경탕을. 자, 물 한 잔 먹고. 예, 목단피. 이거 식은 겁니다. 이거 드시죠. 잘 사보셨네. 단상은 뭐 이런 거 먹을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 친구는 예민한데 되게 약한 남자애가 남자애. 그분은 공룡 먹고 먹고 그러니까. 심장이 좀 짓눌리는 느낌. 그래갖고 약간 예민해서 뜨는 사람은 차분하게 앉아있는데 이미 차분한데 차갑군에 오그라든 사람은 더 처지는 그러면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예민한데 불면 예민해서 조금만 하면 잠 잘 못 자고 그런 거 진정하는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렇죠. 좀 차갑고 처져 있는 사람은 지금 더 무겁고 깔아진다고 해서 공룡 안 쓰는 게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면이 있을 때 좀 싹 이렇게 딱 그 말 그대로 쭉 쳐집니다. 이렇게. 먹어보면 그래서 잠 되게 잘 옵니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예. 그 수유 목단피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계지복령안 아니면 감미소연사 이런 거는 비비탄 이런 건 왠지 여자 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예. 남성의 약이다 이렇게 편견이 있는 예. 그게 편견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남성분들한테도 쓸 수 있고 비슷한 사례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성분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이 쓴 예를 보면 절대적인 비율이 여성분이 많습니다. 네. 여자 같은 남자 뭐 그런 것도 있죠. 실제 옹경탕은 남자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예, 계지복령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생기는 게 여성분들이 좀 많겠죠. 어혈이 좀 아랫배에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그래 쉽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자꾸 제가 들고 가네요. 숟가락. 그 다음에 옹경탕 보겠습니다. 이 단삼은 할 게 없어가지고 목단피. 옹경탕은 이게 처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계린고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옹경탕은 반화맹문동이 추가되어 있고 오수유가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린고본에는 그 그람 수대로 제가 그대로 이제 그 비율로 딱 만든 게 요겁니다. 951조 문할 부인이 연 50소에 그러니까 50살 됐을 때 갱년기쯤 됐을 때 병하혈 수십일 부지라. 이 계린고분하고 조금 다른데 이 강평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할이라고 돼 있어요. 설사라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전부 다 혈병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하혈이 맞아요. 하혈을 했는데 수십일 동안 계속 하혈을 한 거예요. 갱년기쯤 되는 분이 모즉 발열,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발열이 나고 소복리 급하고 복만 수장 번열 구순 건조는 하야오.
저녁 되면 열난다. 이 저녁 되면 열나는 게 뇌경에도 보면 되게 습병입니다. 습병. 습의 병이 들면 오후에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습기에 의해서 감기가 뜬다 해가지고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습병을 얘기하고, 근데 꼭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 소복, 리급. 소복은 이제 아래쪽이 막 땡기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복만. 이 아랫배가 빵빵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배 전체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유통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약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 아마 아랫배 쪽이 빵빵하면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만약에 중초가 그렇다고 하면 중초의 행기지지에 썼을 거거든요. 후박이라든지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단피 같은 게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아랫배 쪽이 하혈을 하면서 빵빵한가 봐요. 땡기면서 리급하면서. 그 다음에 수장번열. 그에 반해서 상부로 열이 뜹니다. 손이 상부잖아요. 상부로 열이 뜹니다. 열이 뜨면서 번이라는 거는 건조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건조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열이고, 구순건조. 입술도 말라가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상부로는 어떤 건조증과 열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아래쪽에는 아프고 땡기고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아프고 땡기다는 말은 그거는 차다란 뜻이에요. 아랫배는 차요. 빵빵하다는 것도 뭔가 기체가 됐다는 말이니까 거기가 뭔가 긴장이 되고 기체가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상부로는 열이 뜨면서 건조해지고 있어요. 상하 분리가 돼가지고 아래쪽은 차고 위에는 열이 뜨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 딱 맞는 게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수유가 문제가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혈을 하니까 보혈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많이 빠져나가니까 보혈을 해야 됩니다. 당귀, 청궁. 그 보혈함 생혈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피가 나가죠. 나가니까 일단 피를 막아야 돼요. 악교 같은 걸 좀 써가지고 지혈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작약이라든지 계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위로 자꾸 허혈이 떠요. 허혈이 뜰 때는 작약 같은 걸로 그 허혈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에 반면에 계지가 여기는 안 나타나와 있지만 그 외부가 약간의 어떤 찬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계지와 작약이 딱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뭔가 빵빵하게 어혈로 인해서 긴장되어 있고 피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뭉쳐 있을 거거든요. 목단피가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통해줍니다. 여기에 반하와 맹문동을 쓰는 처방이 있는데 맹문동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열이 건조해지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반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반하를 쓴다고 하면 여기에 복만을 전체적인 복만으로 봐야 됩니다. 중초도 좀 더부룩하고 뭐가 기운이 안 통하고 요럴 때에는 반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반하가 들어갈 만한 뭐 기운을 소통시킬 그런 거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와 아래쪽이 전부 다 양부의 음약, 계지탕의 기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지복량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에 어혈로 인해가지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옹경탕은 통증이 나면서 이제 확실히 위로는 열과 건조증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아래쪽에는 긴장이 되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 이제 옹경탕을 씁니다. 그래서 옹경탕도 생리통에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거 가지고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 처방을 만들었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소화불량이 된다면 뭐 소화제 하나 써야죠. 장준경이 안 썼다고 소화제 안 쓸 겁니까? 그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황 같은 거 생지황? 뭐 생지황이든 간지황이든 상황을 쓸 수 있겠지. 당귀보다 그런 게 더 좋지 않아요? 이제 당귀를 쓰는 거하고 지황을 쓰는 거는 같이 보충을 하는 거는 똑같잖아. 보충. 혈을 보하는 거는 똑같잖아. 진액을 보충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생지황이나 지황이라는 거는 열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야. 아, 이거는 열을 좀 봐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지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에 반해서, 아, 이거는 조금 뭔가 따뜻하게 해서 살 풀어줘야 되는, 보충을 하면서도 살짝 풀어줘야 되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기운을 들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당귀를 써야 되겠지. 지금 여기는 아랫배가 막 땡기고 아프고 이러니까 이쪽에는 찬 거거든. 찬 거를 이렇게 확실히 뭐 봐줘야 되니까 지황을 쓸 그런 상황은 아니야. 오히려 이제 맹문동 같은 게 들어가면 위에 서늘하면서도 축축하게 해주니까 상부의 허혈 같은 걸 조금 더 봐주겠지. 그래서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 지금 요거. 자. 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삼을 잘 안 썼어요. 예,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찾다가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많이 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약하편에 보면 조금 쓴 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늦게 찾은 게 있는데, 내가 어디다 뒀더라? 아, 내가 여기 안 적어놨구나. 천황보심단,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량환이라고 뭐 심적, 뭐 비적, 간적할 때 심적 이런 데 적에 쓰더라고, 적에. 그런 예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단삼 한번 읽어볼까? 단삼 미고 신복주수 화징제하 집원 있기. 자, 단삼은 맛이 쓰고, 신복, 주수. 일단 가는 부위가 신복. 신복이 복이라는 부위인 거는 복부 전체를 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게 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쓰지만 뭐 아무튼 그 오장 그 장기에 간다는 뜻이겠죠. 자꾸 제가 들고. 네. 그 다음에 이 심장 쪽에 케이스들이 꽤 있는 거, 심비대 뭐 이런데, 아니면 심혈관, 심적환처럼 심혈관 질환 이런 데 쓰고, 파징제가 여기 적 이런 거 없애는데 이제 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집원 있기. 집원이라는 말은 확실히 진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 있기라는 거 보면 보약입니다. 보약. 뭔가를 보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는. 자, 그러면 저희 떠드는 거 잠깐 쉬고 우리 미래 졸장님께서 이 맛이 어떻습니까? 예.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진짜? 아니에요.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자, 이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이 맛있는데 그냥 느낌. 달달한 느낌. 좀 단맛도 있고. 가볍진 않은데 끈끈하진 않은데 뭔가 꽉 찬. 꽉 찬, 풍미가 꽉 찼어.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어휘력이 상당하네. 다빈아, 니는 느낌이 어떻노? 우리 조르바 다빈이. 전 살짝 미끌. 좀 미끌미끌하기도 하지. 진액이 좀 있어. 그게 풍미가 많다는 거에 다 포함된 얘기지만, 또. 느꼈는데 맛이. 또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동영아, 뭐 맛이 좀 다양하면서도 뭐 미끌하고 또 뭐 좀 다른 거 없나?
좀 달기도 하고 그 얘기 나왔는데. 무슨 맛이? 좀 더 줄까? 아니 저 약간 맛없는 요구르트 먹는 느낌. 어. 아, 굳이 안 주셔도 형우야, 이 좀 뭐, 좀 쓴맛도 있고 좀 뭔가, 확 쓴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아무튼 뭐 좀 맛이 이상한, 떨떠름한, 뭐 좀 저는 느낌이 약간 뭐, 화학약품 먹는 것 비슷하게, 맛있었는데.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느낌이 묘한 한약재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맛이 아닌, 약간 묘한 그런 꼬롬한 비슷한 맛이 나는데, 저는. 비슷하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양약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맛이 그래 자극적이고 강한 게 아닙니다. 향도 그래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삼이 그게 실제로 붉더만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친구 오케이 채팅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찾기. 실제로 이게 벌겋더라고요. 색깔이. 색칠한 것 같이 벌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혈과 관련된 그런 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은 막 되게 소통지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보충하는 약이 의미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약간 꼬름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을 뭐 보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쓰인 거 보면은 어혈 이런데 같이 썼어요. 뭐 목단피, 도인과 함께 단삼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적한이 제일 뭐 우리의 대표적이죠. 여기 보면 삼칠근은 지혈제제, 삼칠근이 동룡아.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지혈 같은 게 있고, 지혈하면서 이 어혈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내는 향기로 소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주약이 단삼입니다. 아마 이제 이 혈관계통이 이런데 심비대 이런데 이게 아마 작용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뭐 많이 쓴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거의 없어서 논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현대적으로는 중국에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설명드릴 게 요 수준밖에 없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 먹고 나서 입안이 까끌까끌한데 고민 때문에 그런 왜냐면 진액이 있다고 하는데 제목 좀 까끌하고 나는 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많이 혈약이 많고 여기 기약이 많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잠깐 쉬면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와 현대를 이래 이어오면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얘기하려는 포커스는 뭐냐면 데이터,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위대한 한 사람, 소위 말하면 천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였어요. 책을 쓰든 뭐를 하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위대한 한 사람이 어떤 그 위대한 학설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사회는 빅데이터 사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의 어떤 자료가 모여가지고 큰 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학자가 굉장히 그 통계라든지 이런 데 유능한 학자인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소 몸무게 맞추는 게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가 있으면 500kg 다 이게 그 맞추는 거예요. 다들 뭐 나는 600kg야, 나는 200kg야 막 다 했는데 총합을 하니까 몸무게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한 개개인의 어떤 거는 틀릴지 몰라도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근접해진다는 게 이제 최근에 대부분 모든 학문이 그래 갑니다. 한의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론이, 어떤 큰 이론이 딱 있으면은 그 이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가 됐어요. 뭐 보온학파라면 보온학파, 사상학파라면 사상학파, 그 이외에 어떤 거를 접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섭취하기가 힘든데 뭐. 스승한테 도제식으로 배운 게 또 그 데이터가 다고.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그 단체가 자료를 공유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거에 핵심인 시대가 저는 오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학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익숙한 학회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학설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내부 안에서 공유가 잘 되지 않고 하면은 퇴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조금 안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각자가 느낀 점을 자꾸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들어보고 종합해보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거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여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한의학도 그렇게 발전해야만 좀 더 대중적으로 근접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매불쇼 얘기 나왔지만 한 사람이 그 비염에 도라지 좋다라는 그 300만 명이 듣는 그 방송에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300만 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냥 콩 사러 가지, 검은 콩 사고 도라지 사러 가지 한의원에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오늘 소문 좀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쉴게요. 광고. 지평 선생님이라고. 지평. 우전 선생님이라고 소문학회 선생님이신데